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참패, 수비수를 제대로 영입 못한 구단 탓일까요?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 좋은 선수들을 망친 전술 탓일까요? 아니면 맨시티 선수들과 비교되는 선수들의 기량 탓일까요? 사실 이 3박자가 모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수비수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보니 조직력이 가장 잘 갖춰져야 할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마다 선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있어서 로테이션상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트넘에겐 좀 다릅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25실점을 하면서 경기당 1실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맨시티전의 참패가 아니라면 그래도 경기당 1점 혹은 1점 이하가 될 뻔했지만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록이 처참한 수준은 아닙니다. 토트넘의 실점 순위는 탑4 안에 들 정도로 아직도 준수한 편입니다. 수비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점 자체는 맨유, 리버풀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것. 수비 축구의 대명사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수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경기 자체는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승리 공식, 그 장점이라도 살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비수들의 실수로 인한 실점들이 많다 보니 토트넘 자체가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스퍼스 앱에서 뽑은 토트넘 맨시티 통합 베스트 11에 토트넘 수비들은 한 명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토트넘이 수비 지향적이라서 상대가 공격을 많이 하고 수비 대처 상황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질수록 실수 유발도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트넘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공간이 벌어질 때마다 실점이 더 많았습니다. 약팀을 상대한 유로파리그에서 오히려 실점이 더 많았고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었지만 5실점을 했습니다. 수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무리뉴 감독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뉴 감독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무리뉴 감독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무리뉴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피곤하지 않은 팀과 피곤한 팀의 대결이라고 했었죠.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하려면 완벽한 상태에서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턴전에서 에이스 손흥민, 호이베르가 120분 이상을 뛰었고 수비에서 불안한 산체스도 12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간 풀타임을 많이 뛰어보지 못한 은돈벨레도 9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더구나 이틀밖에 못 쉰 선수들에겐 정말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엄청난 출혈이었죠. 그런데 이 3명을 모두 다시 맨시티전에 출전시켰습니다. 선발로요. 무리뉴 감독의 완벽한 무리수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상황에 그렇게 출전시킬 선수가 없었을까요? 지난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2대 0으로 이겼을 때도 토트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케인도 없었고 시소코도 없었습니다. 에릭센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맨시티를 상대할 때 베르바이는 데뷔 무대였고 세세뇽을 레프트백으로 기용했습니다.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겠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봤듯이 토트넘은 투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끝내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 선수들을 진단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다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한국의 시각으로는 선진 축구보다 선수들의 테크닉이 부족하고 패스 정확성이 부족하고 전술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체력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의 체력의 집중 관리와 강팀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신화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의 연장전을 치르고도 4강에 올라갔던 상황이고 독일을 상대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0대 1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체력이 돼야죠. 체력이. 물론 무리뉴 감독도 무리수였다는 걸 인정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선수들의 투혼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패배는 무리뉴 감독이 자초한 패배로 쿨하게 인정하고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1월과 2월 성적 때문에 이제 경질설까지 돌고 있고, 후임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후보라는 둥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우선 손흥민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최대한 이런 잡음들보다 선수들과 감독과 구단이 똘똘 뭉쳐서 남은 시즌을 잘 치러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우승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FA컵 우승도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실패가 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버턴과의 패배는 우승컵과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날린 것이고, 맨시티와의 경기는 남은 16경기 중 그냥 한 경기 패배했을 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초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내심 리그 우승을 바라기도 했겠지만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인 것이죠. 챔피언스 리그는 진출한 것만으로도 돈과 명예가 따라옵니다. 예상으로 다음 시즌이라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관중도 동원되게 될 테고 다시 흑자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텐데, 챔피언스 리그에 오르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구나 팀 내 주역들이 떠날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매우 중요하겠죠. 다행히도 토트넘은 남은 일정들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9위로 랭크되었지만 남은 경기가 15경기나 되고, 후반기 강팀과의 경기가 먼저 치러졌기 때문에 승수를 쌓아 올리면서 4위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험난합니다. 리버풀이 6위에 랭크되어 있으니 말 다 했죠. 토트넘이 4위를 오르기 위해선 첼시, 맨유, 레스터 시티 중 한 팀을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6점 차이기 때문에 주말 웨스트햄만 이긴다면 치열하게 4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리그에서 4위를 못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고, 토트넘의 수건인 우승 타이틀도 생기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죠. 현재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32강에 진출해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32강 1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볼프스베르그와의 경기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려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중립 경기를 하기 위해 헝가리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9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맞지만, 오히려 유로파 리그에서 상대할 팀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한 팀들보다 한결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맨유, 레스터 시티, 아스날 같은 프리미어 리그 강팀들도 넘어야 우승을 하는 거죠. 토트넘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이전 상황들은 잊어버리고 손흥민을 위해서라도 토트넘 응원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토트넘이 볼프스베르그를 상대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손흥민은 찰과상도 입고 호이베르와 더불어 가장 많은 체력을 소모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틀 쉬고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풀타임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출전을 안 하더라도 반전을 위해 우리 함께 토트넘의 승리를 응원해보자고요. 이번 경기에서 알리의 부활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 선수 꼭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베르바인, 다시 한번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깔끔한 승리, 다득점 승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파이팅!